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회계 변경의 유형의 두 번째 거. 네. 여러분,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 세 가지 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거. 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한다. 이런 건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를 변경한다. 이런 것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의 변경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의 핵심적인 내용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이것이 정책의 변경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비교할 때 전기 거는 바꾸지 않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추정이란 일부 재무제표 항목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는 어떤 과거의 결과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기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가 추정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느냐? 회계 추정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손을 설정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여러분 아시죠? 매출채권 여러분 공부할 때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차변에 비용 처리하잖아요. 이거 예상이다 이거예요. 추정. 예상 매출금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한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1%가 대손이 난다고 추정을 했느냐? 근거는 있죠. 근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그동안에 우리 회사가 영업을 이제 새로 창업한 회사라면 데이터가 없을 수 있지만 회사가 설립된 지 수십 년 되고 수년이 되면은요, 그 업종에 또 우리 회사의 영업 스타일로 영업을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안 되는 돈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다. 또는 외상 매출금의 몇 퍼센트다. 이게 데이터로 나와요.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해마다 어떤 사회적, 국내 경제적 현황이라든가 세계 경제 현황이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변하는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 그런 외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라도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외상 판매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한 1% 정도는 항상 회수가 안 되더라. 회사가 망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면은 그런 근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뭡니까? 거래처를 이렇게 다니면 거래처의 근황을 다 알 수 있어요. 뒷조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게 그 업종에 대해서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주워 듣게 됩니다. 시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 회사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더라. 그래가지고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데 거래처의 외상을 갚을 능력이 힘들겠죠. 그런 거래처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 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해 가지고 저가법으로 이제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었다라는 그 판단도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거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추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었다라는 이런 판단도 추정의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중에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데 우발부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안 합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발적이다 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발부채라는 것은 당장은 부채가 아닙니다. 향후 기업의 부채가 될 여지가 있는 부채라는 거. 좀 애매하죠. 당장은 부채가 아니지만 향후에 미래에 우리 기업의 부채가 될 여지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발부채. 그러니까 우발부채도 추정을 해야 돼요.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까지 우리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그게 우리 회사의 의무로 다가올지, 이런 것은 추정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우발부채는 그럼 재무상태표에 없는 건데 왜 여기 회계의 추정이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주석에 표시합니다. 주석에. 그래서 이 상장기업의 재무보고서는요, 주석까지 다 읽어봐야 그 기업의 그 재무보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것만 딱 보면은 그거는 외부에 공표된 내용 그대로죠. 근데 이 주석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은 내용, 또 손익계산서에 미처 표시되지 않은 내용, 이런 것 등을 그 외적인 거, 추가적인 설명을 넣어놓은 게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발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발부채, 당장은 부채가 아니지만 향후에 기업의 부채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것 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어요. 외화부채도 쓰고 있고 국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우리 회사 관계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대로 더 어려워져 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회사 채무는 아닌데 우리 회사가 일부 그 채무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그래서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나는 굉장히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동생이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쓸까요?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발적은 나의 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발부채. 그런 것들입니다. 기업에서도 관계회사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 방법에 관한 거라든가 잔존 금액에 관한 것들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다 추정이거든요. 예. 감가상각 관련된 것들이 다 추정이에요. 우리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다. 여러분, 내용연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자산의 사용 가능한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데, 그 자산을 우리가 5년으로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한 겁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을 써도 그 자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추정을 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자산이 제대로 효익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감가상각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잔존 금액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게 다 추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회계 추정의 사례 요 한 4-5가지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추정의 사례하면 대손의 추정, 진부하의 판단, 우발부채의 추정, 감가상각 관련된 추정. 그래서 정책하고 확 차이가 나잖아요. 위에서 정책은 평가 방법들이에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평가예요. 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니까. 그래서 회계정책의 변경 사례는 어떤 재고자산의 평가나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런 것이고, 추정의 변경 사례는 대손, 진부하, 우발부채, 감가상각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추정의 변경은 회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전기는 수정을 안 해도 된다. 전진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단기부터 적용하면 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단기부터 반영하면 된다. 자, 회계 변경은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지대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여기 중간지대에 있는 거.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추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애매한 것은 뭐로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변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 앞 시간에 이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오류는 변경하고 다르고 회계를 잘못 처리한 게 오류예요. 그래서 앞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 거가 전기에 발견되면 그냥 전표 수정하면 돼요. 아직 결산하기 전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의 오류는,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회계의 오류는 전기의 오류를 전기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차기에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이나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우리가 중대한 오류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되겠죠.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인 것이다. 네, 우발부채를 다시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거죠. 네, 추정이 잘못됐으니까 추정을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회계 오류의 유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예, 당기 순이익은 고칠 필요가 없는 오류. 이건 일단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개정과목 분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과목 분류 오류. 예,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가 아닌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요. 그럼 내용이 뭐였느냐? 그게 접대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네? 이거는 개정과목의 오류예요. 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하고는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라고 해요. 즉 재무상태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라거나 아니면 손익계산서 개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예, 당기순이익이 달라졌어요. 그 오류로 인해서. 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중대한 오류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 이 오류는 중대한 오류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하고 딱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수정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첫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은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은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왜 수정이익이나 수정 손실이 나오느냐?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에 뭐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거 전기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비용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해서 고쳐준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이게 결론이다 이거죠.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례를 보시면 사례가 좀 복잡한 사례예요. A사는 1차 년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원짜리를 구입하고 전부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이 오류를 2차 년도에 발견을 하였다.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가정을 하고 수정 회계 처리를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차 년도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1차 년도에 회계 처리를 지금 여기까지가 1차 년도에 회계 처리한 내용인데요. 이게 회사에서 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뭘 실수했냐면 유형자산인데 그걸 다 수선비로 처리한 거예요. 유형자산인데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바른 분계로 했다면 차변의 유형자산 이렇게 잡고 그리고 결산 때 이게 내용요소를 3년으로 했나 봐요. 결산 때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900원을 전부 수선비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300원을 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올바른 분계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차 년도에 올해 와서는 분계할 필요가 없었죠.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아니니까 분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현황이에요. 현황. 지금 이런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수정. 어떻게 고치느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자, 작년에 유형자산 못 잡았으니까 올해 유형자산 잡아야 돼요. 비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취득원가 900원 잡아가지고 고쳐줘야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작년에 안 했잖아요. 이 차감계정 요거 요것도 여기다 만들어줘야죠.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이 전기말 장부금액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취득원가 900원에 감가상각 누계 300원 하면 이제 장부금액이 600원으로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600원 우리가 작년에 600원만큼을 비용으로 더 많이 처리했거든요. 1차 년도에. 그 오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단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봐주는 거예요. 작년에 비용으로 600원만큼 더 많이 처리했죠. 그것을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2년치로 보면은 똑같아져요. 2년치가 되면 그래서 600원만큼 비용을 더 많이 처리한 것을 우리가 여기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는 뭐예요? 2차 년도의 결산분계예요. 2차 년도 결산분계 이거 이 내용이 그대로 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여기 있는 내용은 2차 년도 결산분계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잘못된 내용, 이 왼쪽에 회사 분계, 회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수정했는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600원을 수익으로 봐주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문제를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교재에서 사례는 지금 감가상각 자산이다 보니까 비품 취득원가로 잡아야 되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 만들어줘야 되고 전기의 비용 처리 더 600원만큼 비용 처리 더 많이 했던 것을 이익으로 잡아주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 이 사례는 이겁니다. 전기에 과운합한 전기료가 있었대요. 과운합한 전기료라는 건 뭐냐면 전기료를 뭐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그냥 더 납부했다는 거예요. 전기료 청구서는 100만 원이 나왔는데 담당자가 모르고 150만 원을 입금했다. 뭐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결산이 끝나고 단기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전하고 어떻게 연락해서 그걸 돌려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0만 원이 오늘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전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내면 항상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다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자,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자산 증가시켜야죠. 자, 우리가 이 자산이 증가가 되려면요. 대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 부채가 증가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요. 결과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결과죠. 자산 증가라는 결과는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익이 발생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이 감소해가지고 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빚을 얻어가지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기에 너무 많이 납부한 전기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이기 때문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지금 우리 61페이지에서 사용한 그 계정 과목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 50만 원.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수익 발생입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자, 이렇게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중대한 오류다라고 시험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똑같은 문제를 말이죠. 제가 만약에 위의 사례에서 만약에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분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중대한 오류는요. 단기 것만 회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전기 것도 고쳐야 돼요. 중대한 오류다 그러면 전기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중대한 오류는 첫째,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어야 되고 둘째,
전기의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예, 자 그러면은 전기껏 재무제표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이 50만 원의 전력비가 줄어들었겠죠. 전기분해 손익계산서에서 그렇죠? 전기분해 손익계산서에서 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전기 거에 더 증가했겠죠. 그렇죠? 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그것이 뭐로 오냐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첫째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든 다음에 당기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으로 봐요. 이걸 자본으로 2월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당기의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대변에는 이런 때는 자본을 증가시켜준다. 자본을 증가시켜.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요. 위에 거는 이게 이익으로 올해 발생시켰기 때문에 요 50만 원이 자본에 반영되는 게 올해 결산 때 반영돼요. 단기 결산 때. 밑에 거는요. 이미 전기의 자본의 증가를 전기에 시켜놨어요. 그래서 바로 기초에 올해 그 오류가 발견되는 시점에 바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 위에 거는 결산 때 나중에 12월 달에 자본의 증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시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것은 바로 수정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도 다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주 간단한 거래, 이 간단한 거래를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중대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대한 오류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은 그냥 읽는 거 생략하시고 밑에 사례를 보시고 바로 비교해 드리면 앞에 사례하고 딱 달라지는 게 바로 여기 아까 수정 분계에서 그 600원 있잖아요. 600원을 조금 전에 중대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전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오류라고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더라 이겁니다. 이 괄호 열고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것은 개정 과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기오류 수정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증가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설명이 이 윗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기타 재무제표도 재작성한다.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설명
까지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 핵심적인 거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에 관한 문제를 감가상각 자산으로 지금 책에서는 예제를 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오류 수정에 관한 전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3페이지에 보시면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해서 출제가 우리가 이론 문제, 이 내부 통제 제도는 이론 문제거든요. 이 실무로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이론 문제인데 과거에 이론을 15문제 출제하는 그 시기에는 한 문제 정도를 꼭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을 10문제로 줄여드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 아마 여러분들이 FAT 1급 이론 강의를 원격으로 들으실 때 재무회계 이론 마지막 시간에 이거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부 통제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러한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내부 통제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런 제도가 내부 통제 제도이고 어떤 것이냐?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기업이 아무런 그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 없이 운영을 해야 기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게 회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에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도덕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기업이 작성한 재무 정보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과 그 기업 아마 거기 거짓말을 엄청 했을 거야.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면은요, 신뢰성이 떨어지면 믿질 못하죠. 아마 회계감사 엉터리로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세 번째는 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죠. 법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준수한다. 관련 법규와 정책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외의 것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으로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기업의 이익률 제고 이익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내부 통제가 꼭 기업의 이익률만 제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률만 제고하면 법도 어겨도 되고, 재무정보 손익계산서 엉터리로 만들면 이익률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이익률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엉터리로 하면 이익률 높게끔 손익계산서 만들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 아닌데 수익적 지출을 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든지 감가상각도 안 한다든가 대손 추정도 안 한다든가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무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 요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서도 시험이 가끔 출제를 하는데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활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니까 그 제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제 활동이라는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제 환경적인 거 그런 환경적인 구성도 있어야 되고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평가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이런 구성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 그것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눈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하면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환경, 평가, 활동, 의사소통, 모니터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에서 효과라는 것은 앞에 목적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효과인데 한계에서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계는 여기 밑 끝에 요 4줄이 한계라고 제가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게 틀린 답입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한계점을 얘기한 거예요. 한계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사원들을 더 채용을 하고 말이죠. 급여도 많이씩 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대기업에서 오히려 더 사건 사고가 더 많죠. 무슨 합병 부정이 있는 것 같다더라. 뭐 상속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피해 나간다고 한다더라. 무슨 횡령 갑자기 회장님이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위험이 완벽히 통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바로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은 회계, 재무, 생산, 영업, 기획, 구매, 마케팅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내부 관리 제도예요. 그 중에서 회계 기능만 딱 떼어 놓으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여기서 따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한 활동 2가지 이 교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자산보호 관련 통제를 말합니다. 자, 사실은 기업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회계과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개 총무부서,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에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어떻게 자산을 통제한다는 얘기냐?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이나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고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재고 조사. 여기서 이제 재고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상품과 제품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만 자산이 아니죠. 유형 자산도 자산이에요. 기계장치, 비품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말이죠. 재무제표에 비품 얼마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기계장치 얼마. 이걸 우리가 이제 물론 회계에서는 금액으로만 표시하지만 그 금액이 산출된 거는 뭐예요? 고정자산 대장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산출된 거죠.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 하는 이유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다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보면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장부 금액도 반영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다 등록을 해놨는데 그 고정자산에 등록된 자산이 현장에 제자리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 등이 있으면 그런 것 등을 적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가 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1년에 결산하기 전이라든가 할 때 한 번 정도 실제 재고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자산, 제품 창고라든가 상품 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실물 자산이 장부 자산하고 딱 수량 차이가 없도록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는 그냥 창고관리부서에서 올라온 조사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리게 되면은 회사 조직 내에서 견제가 없어져요. 견제. 그러니까 창고관리부서에서 작성된 거를 모든 부서가 다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면은 견제가 안 되면은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그것이 꼭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기획관리본부라든가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물자산을 실제로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물자산과 장부자산의 수량 차이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 회계에서 그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제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제다 이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의 부정방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뭐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제 회계의 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의 권한남용 및 통제 회피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 중에서는 실무자도 회계 부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권한 남용과 통제 회피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다면 굉장히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경영진의 윤리 강령, 내부 고발 제도라든가 내부 고발자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채용 기준과 인사 규정,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이사회나 감사의 감독에 관련된 규정 같은 거, 또 부정유형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 이런 내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 정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실 시간도 없을 거라고 보고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이론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무회계 이론을 다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